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월 소득이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9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전국은 물론이고 또 앞으로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면서 지갑부터 닫고 소비를 줄이겠다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영향일 텐데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폐업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없을지 이 시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차영주 IES의 경제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보면은 정말 자영업자분들 너무너무 힘들다고들 하세요. 네, 예. 실제로 보니까 이렇게 월소득이 100만 원이 미치지 못한다는 거는 거의 한계 상황에 그렇죠. 봉착했다는 건데 그런 분들이 9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면 네. 이게 엄청난 수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최저임금의 절반도 못 받는다라는 그런 분들인데 네. 이게 지금 근데 이분들이 이제 그 상황이 되기 전에 이제 가계대출을 이제 받게 되죠. 네. 그 부분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계대출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일단 전체적인 우리 사회의 이제 대출 구조로 보게 된다라면 국제결제은행인 BIS로 봤을 때 네. 우리 전체 총 대출 한 6,200조 정도 네. 대출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가계, 기업, 정부 부채 총합인데 네.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어떠한 부채 통계를 내든지 부채는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1년 사이에 대략 한 247조 정도 증가한 네. 건데 이 중에서 우리가 가계 부채만 따로 떼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가계, 기업, 정부가 다 들어간 거니까 네. 가계 부채만 보게 되면 2,283조 원입니다. 네. 만만치 않은 금액이죠. 네. 이게 1년 사이에 무려 45조 원이나 증가했다라고 현재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지금 어떻게 100만 원 갖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가게도 유지해야 되고 하다 네. 보니까 이렇게 대출로서 어떻게 보면 풍선 효과처럼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지금 문제는 또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현재 최근에 금리 대출 금리가 약간의 변동성 그러니까 네. 이제 12월 3일 이후에 나타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가구들의 30% 이상이 네. 월소득의 절반을 네. 현재 지금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에 나타내고 있다. 이런 통계가 있다라고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다 전체적인 개인, 가구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 중에서 어쨌든 예. 월소득의 반 정도를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네. 수입이 들어오는데 원리금 상환을 반을 하면 네. 그 나머지를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연히 뭔가 살려도 살 수가 없고 예. 그야말로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표현이 이럴 때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자영업자분들이 더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지금 이제 대출 총량은 6,200조 정도 중에서 가계 부채는 2,287조 예. 전년 대비 45조 늘어났다고 지금 예. 말씀하셨는데 이 이제 늘어나는 총량도 이제 문제고요. 그렇죠. 예. 그 대표님 소장님 그리고 그 중에서 부채의 그 질이 어느 정도 나빠졌는지를 좀 짚어보는 게 이제 이 시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자영업자 뭐 소상공인 분들의 대출 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좀 자세히 짚어볼까요? 예. 앞서 이제 자영업자분들로 이제 축소시켜 보겠습니다. 전체 네. 대출에서 가계 부채, 그다음에 이제 자영업자 부분으로 축소를 시키면 네. 2024년 3분기 마지막 통계가 이제 그 자료인데요.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64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계 부채 중에 절반이 네. 자영업자 대출로 현재 추산이 되죠. 2,287조 중에서 1,064조 4천억 정도로 좀 추산이 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국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그렇군요. 요게 이제 그 2분기 때, 그러니까 이제로 봤을 때, 그러니까 2024년 3분기인데 2분기 때는 1,060조였어요. 그러니까 한 분기 사이에 4조가 원이 증가했다라는 늘었어요. 거고, 이건 2012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우리가 놀랄 수치지만 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연체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연체라고 했을 때 기준이 1개월 이상 원리금이 연체가 됐을 때 이걸 네. 연체라고 봤을 때 우리가 똑같은 2024년 3분기로 봤을 때 네. 연체 금액이 18조 1,000억이나 됩니다. 엄청난 금액이고요. 네. 이것도 또 2분기 대비해서 2조 정도 늘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예. 그렇다면 전체 가계대출 중에 연체율이 1.7%나 됩니다. 보통 이제 은행권에서 연체율을 딱 1%가 넘어가면 이건 비상이 걸리는 문제거든요. 근데 네. 이제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연체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우리가 이제 2015년에 이 서브프라임 사태가 났을 때 연체율이 한때 높았었어요. 그때가 2.05%였는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2.05%였어요. 예, 2.05가 있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지금 1.76이니까 얼마 안 남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그때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서브프라임이라는 어떤 뭐 특수한 상황이 엄청난 있었습니다. 충격이었잖아요.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지금 높은 수준의 연체가 현재 지금 심각하게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그 개인 사업자들의 전체적인 소득이 네. 상당히 이제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가계 대출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폐업 소상공인의 그 부채 예. 이게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그 얼마 전에 2025 예. 폐업 소상공인 실태 조사를 했는데 거기 보니까 폐업 소상공인의 부채가 평균 1억 236만 예. 원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창업 후 폐업까지의 그 영업 기간은 평균 6.5년인데 3년 미만의 단기 폐업자 비율은 39.9%고 또 이제 수익성 악화와 매출 부진의 원인을 보니까 내수 부진에 따른 고객 감소다. 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소상공인 그 연합회에서 1,630명을 이제 조사한 통계인데요. 네. 이 통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88%가 매출이 감소했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렇게 폐업까지 가는 안타까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특성이 더욱더 두드러진 게 현실적으로 보면 12월 3일 이후도 조금 좀 강화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외식 서비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출이 30% 이상 그때 워낙 감소해서 사회적으로 충격이 커서 컸었고 무슨 회식이라든가 뭐 음식점 가고 이런 거 다 줄이고 막 그랬잖아요. 오늘 네. 12월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원래는 12월에 많은데요. 많은 이제 기대감이 네. 좀 있었던 부분들인데 좀 안타까운 현상이 이미 이제 과거 사례로 벌어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폐업률이 앞서 이제 늘어났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작년 11월에 자영업자가 총 570만 명이었습니다. 네. 근데 1월 달에 자영업자가 550만 명으로 약 20만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그 폐업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면서 네. 상대적으로 지금 소상공인분들이 좀 어렵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근데 이제 매출이 그러면 그건 어느 정도길래 이 정도냐? 앞서 이제 우리가 그 뭐 100만 원 이하는 900만 명이었습니다만 네. 전체적으로 2023년 개인 사업자들의 연평균 2023년? 네. 개인 사업자들의 연평균 매출이 1,859만 원이었습니다. 연평균 매출. 예, 연평균 매출 그러니까 월 한 60만 원 정도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근데 이 자료가 지금 최근 데이터예요. 최근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보다 지금 더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상당히 안타깝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게 지금 상위 20% 하위 20%의 격차가 네.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네.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은 6천만 원 이상이 상위 10%에 들어가는데 네. 이분들하고 연간 6천만 원. 연간 6천만 원. 네. 그다음에 연간 137만 원인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네. 이제 그게 거의 뭐 상당히 그거 영업을 한다고 하기엔 정말 어려운데 무색하네요. 이제 네. 문만 열어놓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계신 부분이니까 네. 이 격차가 더 심화되면서 이게 지금 우리가 2023년 데이터만 가지고도 놀랄 노짜인데 네. 이게 지금 24년 다른 데이터들과 유추해서 보게 된다라면 좀 자영업자분들이 처한 현실이 녹록치는 않겠다. 이것을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 이제 매출 부진을 겪으면서 폐업을 한다는 예. 곳이 10곳 중 4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폐업의 원인이 매출 부진의 원인이 내수 부진에 따른 고객 감소. 예. 그다음에 인건비도 많이 올라서 인건비 그렇죠. 상승. 예. 그다음에 원재료비 부담 증가, 임대료 등 고정 비용 상승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문을 열어놓고도 닫고 싶어도 못 닫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폐업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못 닫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통계로 나온 것들을 보면 우리가 폐업을 해서 네. 이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 노란공제회라는 부분에서 이제 폐업한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노란공제를 이제 해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폐업을 하게 되면 노란공제에서 이제 돈을 지급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노란공제가 뭐냐면 소상공인분들이 노란우산 공제라고 네. 그래서 네. 그 일단은 그 적금처럼 네. 매달 납입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폐업을 하게 되면 원금에다 복리이자를 주면서 요거를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지급된 금액도 있지만 폐업 비용이 대략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그래요. 네. 이게 폐업 비용이 뭐냐면 일단 종업원들 퇴직금 줘야 되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가게 임대한 거 원상 복구해 줘야 되죠. 네. 각종 이제 미지급한 것들을 다 지급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폐업하고 싶어도 폐업 비용 때문에 이 부분 그다음에 뭐 환경 오염이 생겼으면 그런 것들 다 이제 복구시켜 줘야 되고 네. 이러다 보니까 그 비용조차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소상공인분들이 정부에 요청하는 게 그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폐업하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뭐 그래 거기까지 우리가 하겠다. 그 대신 그냥 단순하게 내가 대출을 받았던 것을 지원해 주는 그 대출 받았던 걸 깎아주고 이자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당장 폐업할 수 있는 비용을 네. 어떻게 좀 보존을 해주든가 예. 지원해 주든가 이런 정책적인 어떤 아젠다를 좀 설정을 해서 네. 그런 부분들 그걸 또 차라리 추가적인 대출로 연결해줘도 가능은 하다. 네.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나오고 있다고 노란우산 봐야죠. 공제회에 차곡차곡 이제 불입을 해놨다가 네. 이제 이게 그 폐업할 때 폐업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그나마 다행이고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최후의 보루인이 노란공제 네. 그 노란우산 공제에 네. 그 또 해제를 해버려 가지고요. 이것도 그렇죠. 또 큰일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해제 건수가 2월 들어서 1만 건을 돌파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좀 벌어졌습니다. 네. 2월 달에 1만 건이 왜 이례적이냐면 네. 보통 1월 달에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만약에 폐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1월 달, 12월 달에 폐업을 합니다. 선택적으로 봤을 때. 그럴 때 소득 공제 혜택이 있는 거거든요. 아. 그나마 내가 이제 폐업을 할 때도 예.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럴 때 이제 하는 건데 2월 달에 1만 건이 돌파해서 네. 1,477건이 폐업을 했습니다. 이게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18일 날 발표한 자료인데요. 네. 이러다 보니까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폐업할 때 낸 금액에다 복리이자를 주는데 네. 지급된 금액이 1,434억 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폐업 공제금이요. 그의 폐업 네. 공제 금액이 지급된 게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금액도 최고고 그다음에 건수도 최고. 만 건이 넘었고. 예. 그리고 이게 코로나 때보다도 더 많다라는 거죠. 코로나 때 네. 그러니까 2021년에 네. 코로나가 이제 막 터지면서 폐업들이 늘어났을 때 그때 노란공제에서 해지한 분들이 6,879건이었습니다. 네네. 높았을 때 가장 높았을 때가 폐업 공제금은요? 예, 폐업 공제금은 대략 한 659억이고요. 아, 그럼 폐업 이게 공제금이 지금 거의 2배 이상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거고 예. 건수로도 한 50% 정도 늘어난 겁니다. 아. 6,800건에서 1,400건이니까 네. 대략 한 50% 정도 늘어난 거기 때문에 네. 코로나 때보다도 어떻게 보면 누적된 것도 있을 그 수도 있긴 주위에 하겠습니다만. 자영하시는 예. 분들 보면은요, 정말 늘 어렵다 하시는데 코로나 네. 이럴 때 이렇게 어려운 적 없었다 그러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지나고 나서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계속 내수 침체가 이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또 고물가가 장기화되다 네. 보니까 또 힘들다. 그런데 또 작년 연말에 좀 연말 특수를 네. 기대해 볼까 했는데 그것도 안 됐다. 또 정치적인 네.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또 힘들어지고. 근데 지금 또 여러 가지 또 악재가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역 전쟁 같은 전쟁 것도 같은 있고 것도 있는 하니까 거죠. 예. 경제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또 이제 안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막 몇 중고예요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그 예. 딱 순서가 이렇습니다. 코로나 안타깝게 이제 코로나 터졌고 그러면 코로나 때는 다 힘드니까 너도 힘드냐 나도 힘드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죠. 네. 근데 코로나가 조금 되면서 이제 대출 이제 상환을 열심히 이제 그래도 자영업자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하는데 내수가 이제 부진해진다라는 거죠. 내수가 부진해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 뭐 사회적인 비용 뭐 이건 뒤에 가서 좀 잠깐 말씀드릴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적으로 지금 현재 이것을 내가 과연 써야 되겠느냐, 모임을 해야 되겠느냐, 그리고 지금 뭐 무역 전쟁이라든지 내가 더군다나 지금 고용 불안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있는 상태에서 과연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느냐, 그리고 또 뭐 특정 지역에서는 뭐 이렇게 집회도 좀 많고 그러다 네. 보니까 그쪽 지역에서는 매출이 50% 이상 감소했다, 뭐 이런 통계 자료도 있다 보니까 네. 뭐 솔직히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이제 다 그 경제라는 게 심리인데 네. 좋다 그러면. 없던 것도 이렇게 우리가 소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어렵다 소리를 너무 해대는 것도 쓸만한데도 안 쓰는 안 분들까지도 쓰는 있죠. 그래서 생기니까요. 그런 부분에 네. 대해서는 저도 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다. 오히려 이런 얘기가 소상공인분들한테는 더욱더 힘든 것을 또 가중시킬 수 있는 부분도 아니겠나. 그런데 이제 싶기도 OECD 합니다. 가입국 평균을 웃돌잖아요. 우리의 그 자영업자들이 비율이 이게 높죠. 좀 높은 것도 예. 또 이렇게 충격이 올 때 많이 힘들게 되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싶어요.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자영업자 비중이 23%입니다. OECD가 17%니까 1.4배 정도 높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인 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미숙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 시장이 뛰어드는 거죠. 뛰어드는 거고요. 뭐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음식 업종을 가장 먼저 하는 분들이 많죠. 좀 쉬우니까. 해볼 만하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네. 이게 5년 생존율이 20%밖에 안 됩니다.
음식업종. 예, 예. 이게 네. 지금 이제 나온 통계를 좀 보면 10명 중에 8분이 5년을 못 견딘다. 네. 앞서 이제 우리가 저기 노라운 성공제 같은 경우 봤을 때는 이제 6년 폐업 평균이 나왔습니다만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폐업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자, 있겠죠. 그럼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일단 그 자영업자들이 좀 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될지 아니면 다른 시장으로 재진출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열어줘야 될지 퇴로 마련해줘야 될지 예. 아니면 지금 대출금 원리금 상환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조금 어떤 다른 그 기회를 줘야 되는 건지 이런 고민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지난해부터 나왔던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우리가 이제 어려워진 부분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은 어떻게 활로를 열어주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하기 부분도 이제 그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투 트랙인데요. 하나는 내가 연체가 됐을 때 어려워진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이제 뭐 지금 우리 회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갈 수 있지만 그 전에 내가 어려워질 것 같으면 정부와 이제 협상을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작년에 정책들이 나온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연체가 한두 달 정도 이제 이자에 대한 연체가 이제 발생했을 네, 경우에 네. 금융기관이라든지 네. 정부 당국과 이제 내가 좀 어려워지려고 하니 선제적인 조치를 좀 취해다오. 어떻게요? 그러니까 내 회생으로 가기 전에 네. 그 이자를 좀 감면해 준다라든지 아니면 상환을 유예한다든가? 채무 조정을 해 준다라든지 네. 이거를 각 금융기관과 해가지고 회생기관에서 이거를 좀 하는 정책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지금 이제 내가 지금 어려워지려고 한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연체가 없으면 안 됩니다. 연체라는 게 발생을 해야 되는데 네. 한 2달 정도 연체가 발생하실 경우가 생기면 네.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네.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책들이 마련된 것들이 있거든요. 작년부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두 번째는 내가 이제 업종을 좀 변경하고 싶다. 네. 지금 이것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정부 지원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통합 서비스가 발족된 게 작년 가을부터 발족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러한 내가 지금 만약에 전업을 그러니까 이제 업종을 바꿀 것이냐 아니면 내가 사전적으로 나의 어려움을 이제 할 것이냐. 물론 이제 아주 어려워지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에 대한 것들도 거기 나와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회생이라든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또 이제 정부가 하는 것은 이제 13일 날 지금 현재 최성목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이 소상공인들을 만났습니다. 소상공인들을 만나가지고 민생경제 점검 회의를 갖췄거든요. 일주일 전이군요. 예, 네. 일주일 전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소상공인분들의 이제 조금 말을 들었어요. 어떻게 어렵냐. 그러니까 이제 소상공인분들이 내수가 너무 진짜 부진하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좀 이렇게 회식도 좀 해주고 네. 그다음에 전기라든지 가스 수도요금에 대한 조금 이제 그 가격 인하 조치 이런 부분들도 조금 신경을 써달라. 이게 이제 소상공인분들이 네. 정부에 이제 요청을 한 거였고요. 네. 여기에 이제 최성목 권한대행은 우리가 이제 오늘이 상품권에 대한 환급 행사를 시작을 하겠다. 지금 현재 20% 환급 행사를 하겠다라고 하거든요. 네. 뭐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소상공인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뭐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것 사용하는 거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부담감을 좀 완화시켜 주는 것들 네. 이런 종합 세트를 상반기 중에 마련하겠다. 이렇게 좀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기를 좀 기다리기 어려운 지자체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노력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 여당이 소상공인과 지방자치위원회를 출범을 해가지고 소상공인분들을 이제 타겟으로 해서 이 부분을 좀 하겠다라고 해서 최우선 과제는 이제 민생이다라고 밝히면서 이제 그 부분을 추진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도 25개 자치구하고 해서 자치구에 대해서 소상공인분을 도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회의체를 발족을 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 그다음에 뭐 경남도라든지 충청도라든지 각 도 단위로 그러니까 이제 각 지역별로 좀 상의합니다. 상의하고 맞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아직 구체적인 부분들이 물론 이제 일부 지역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도 단위 혜택들이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네. 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런 내용들이 또 상세히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소비 심리도 위축되고 여러 가지 가계부채 부담들이 큰 상황에서 소비
소비를 늘리지 않는다면 결국은 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계속될 텐데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금리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2월 달에 금리를 인하했죠. 그렇죠. 지금 이제 기준금리가 2.75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이라든지 EU, 일본 같은 경우 금리를 동결한 상태거든요. 물론 3월 달이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금리를 좀 내린 게 이런 자영업자분들이 좀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금리를 못 내렸던 부분들 중에 일단 부동산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폭발할까 봐 못 내린 부분들도 네.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런 것보다도 좀 자영업자분들이 워낙 어려우니까 특히 이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금리를 동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내수 진작을 하겠다라고 한다라면 아무래도 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될 때마다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그러니까 그 소득의 절반을 원리금을 갚아야 되는데 이자가 탕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대략 한 5, 6조 정도 됩니다. 우리 가계부채를 통틀어서 보면 네. 그만큼 그게 내수로만 돌아도 네. 엄청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금리 정책을 통해서 내수를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추경을 서둘러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여야가 이제 정부에 대해서 추경을 좀 해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정부는 여야가 먼저 합의를 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를 해달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박정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이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전체적인 국민들 네. 중에 남녀 한 1,000여 명 부분을 했는데 70%가 추경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언제 해야 되느냐? 빠를수록 좋다. 3월 달에 추경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한 30% 정도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 지금 이제 여야가 조금 대립하고 있는 부분들은 바로 그건 것 같아요. 3대 합의는 했습니다. 민생 지원, AI 미래 사업, 통상 지원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했고요. 단지 이제 여당에서는 삭감됐었던 예산을 복귀시키자라는 것이고 야당에서는 지역 바우처를 하자라는 것과 아직 이견이고 이것만 취합이 된다라면 정부는 추경안을 내겠다. 현재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어떤 약간의 서로 간의 의견 타협이 좀 필요한 시점이고 추경을 하겠다라는 대전제는 이미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 이렇게 전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올해 한국 경제 전망률에 대해서 한은은 물론이고 해외 투자은행에서도 지금 하향 조정해서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지금 나온 전망보다 더 나빠지는 건 아닌가 걱정할 정도로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상황이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당장 이제 탄핵 정국이 어느 정도 뭐 일단락 된다 하더라도 추후 이제 이런 어떤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사회적 비용이 들지도 사실 예측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내수 경기가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소매 판매액이 뭐 얼마예요? 2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고 지금 산업활동 동향 나온 거 보니까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끝으로 총론적으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 뭐 아무래도 이것을 뭐 소비를 늘려라라고 얘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가장 이제 나설 수 있는 것이 이제 GDP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정부가 나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지금 추경을 뭐 섣불리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우리가 이제 정해진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거죠. 추경이 어차피 나온다 하더라도 그 네. 효과는 하반기로 갈 테니까 네. 그렇다면 이미 정해진 예산을 상반기 때 하고 추경 효과는 하반기 때 하게 된다라면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풀 수 있다라는 부분들 할 수 있겠고 추경에 대한 논의도 빨리 어쨌든 이제 국민들도 원하고 여야정이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으니까 네. 일부 이견 부분들은 추후에 남겨놓더라도 네. 합의된 부분들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게 이제 대미 협상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이제 장관께서 출국하셨다라고 얘기가 들리는데 이러한 것들도 정부가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보다 지금 이제 정치적인 거는 정치적인 거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뛰어난 공무원분들이 내가 잘 챙기고 있다 이런 인식만 심어줘도 국민분들이 안심하고 지갑을 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대안을 좀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영주 ISET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